검사 건수가 줄어든 주말 휴가에도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571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를 보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보다 확산 속도가 2배 이상 빨라 다음 달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평택과 안성 등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가 먼저 시작된 4개 지역에서 내일부터 오미크론 대응 단계가 시행됩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내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과 밀접 접촉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전국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 정체 속에 당내 인적쇄 신론이 잇따르면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3월 재보선에서 종로와 안성, 청주 상당 세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농어촌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전사자와 순직자의 1계급 진급 추서가 이뤄질 경우 진급에 상응하는 급여와 예우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잠시 뒤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운영 철학과 미래 비전을 제시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양자 TV 토론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 심리에 참석해 양자 토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이 리프트 역주행 사고가 일어난 포천시 스키장 베어스타운에 대해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등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감속기 고장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8,000명을 넘으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확진자 규모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현황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8,57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15일 7,848명이 나온 이후 가장 많은 신규 환자가 나온 겁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4,501명, 2주일 전보다도 5,477명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배 이상 빠른 오미크론의 우세종화로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이번 주 안에 1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현 추세라면 다음 달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 3만 명 이상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확진자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 위중증과 사망자 증가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6명이 줄어든 392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는 23명 추가됐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줄고 병상 확충이 계속되면서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10%대 후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18.8%,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8.9%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정부가 방역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는 전국 4개 지역에서 진단검사 체계가 바뀝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평택 미군기지 앞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내일부터 평택도 진단검사 체계가 바뀌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부대 앞 거리에는 여전히 적막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일부 가게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잠시 영업을 쉰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평택 앞 거리가 썰렁해진 이유는 주변 미군 부대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군들이 본국으로 휴가를 다녀오는 등 대면 접촉이 늘면서 확진자도 급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택시가 발표한 미군 관련 확진자는 4,6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감염은 지역사회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중읍에 있는 요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 77명이 감염됐습니다. 검사 결과 여기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검출됐습니다. 평택시 자체 조사 결과 수집한 검체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가 90%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방역당국은 평택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체계도 일부 개편됩니다. 당장 내일부터는 이곳 평택을 포함해 광주와 전남, 경기 안성 등 먼저 오미크론이 우세화한 4곳에서 변화된 진단검사 체계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60살 이상 고령층과 밀접 접촉자 등 고위험군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유증상자를 포함한 일반인은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하거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지정 병원에서 진료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자가검사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다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이런 대응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내일부터 백신 접종에 따라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도 달라지는데요. 확진자라도 접종을 마쳤다면 7일만 격리하면 됩니다. 밀접 접촉자는 마스크를 착용했거나 접종을 마쳤을 경우 격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을 마친 뒤 90일 이내거나 3차 접종 뒤 14일이 지난 경우에만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평택 기지 앞 거리에서 YTN 김철입니다. 오늘 오전 한때 코스피 지수가 2% 넘게 빠지면서 2,740선이 붕괴했습니다. 새벽에 잠시 올랐던 가상자산도 오늘 오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경계심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오늘 오전 코스피가 급락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장 시작부터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는 2,737, 전날보다 1.95% 내린 겁니다. 어제 13개월 만에 2,800선을 내준 코스피가 하루 만에 다시 2,700 초반대까지 떨어진 겁니다. 오늘 오전장은 시간이 갈수록 낙폭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개인이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를 이겨내진 못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은 904, 한때 오전 한때 899를 기록하면서 견고하게 지켜오던 코스닥 900선이 10개월 만에 깨지기도 했습니다. 네, 새벽에 잠시 반등했던 가상자산 시장 상황도 좋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가상자산 가운데 대표 주작격인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4,30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저점보다 10% 이상 오르며 4,500만 원까지 올랐지만 다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자산에 비해 급등락이 심한 비트코인은 최근 그 변동폭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하루 사이에 7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하락했다가 10% 넘게 반등하고 다시 하락하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이유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게 첫손으로 꼽힙니다. 미국의 돈줄 조이기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증시는 물론 가상자산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리프트 역주행 사고가 일어난 포천시 스키장 베어스타운에 대해서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감속기 부분에 고장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오늘 합동 감식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합동 감식은 조금 전인 오전 10시 반부터 경찰, 국과수, 소방,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감속기 고장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리프트 전문 수리업체가 중장비 등을 이용해 감속기를 들어올려 분리한 뒤 정밀 감식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취재진이 입수한 내부 감속기 사진 먼저 보시겠습니다. 스키장 리프트는 모터와 감속기 그리고 브레이크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감속기는 맞물려 있는 기어를 이용해 모터의 회전 속도를 제어하고 리프트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동력을 만들어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감속기 아랫부분이 마모돼 사고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사고에 앞서 리프트 운행이 갑자기 멈췄고 비상 동력 장치를 이용해 리프트를 아래로 내려보내려 하는 과정에서 감속기가 고장나면서 역주행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관계기관의 설명입니다. 사고 당시 리프트에는 사람들이 타고 있어서 하중을 견디지 못한 리프트가 뒤로 밀려나게 됐고 브레이크 역시 역주행하는 힘을 견디지 못하고 이탈하면서 사고를 더 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주행 사고 일주일 전인 지난 16일에는 초급자 리프트 누전 차단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비상 발전기를 가동해 승객들을 내리고 운행이 하루 동안 전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천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에 사고가 난 리프트 외에도 나머지 리프트 4개에 대해서도 안전상 문제는 없는지 임시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궤도운송법을 보면 리프트 기기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3개월마다 시설 안전점검을 한 뒤 1년에 2번 지자체에 보고해야 하고 매년 한 번씩 정기 안전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베어스타운은 최근 이뤄진 정기 점검과 정기 검사에서 모두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는데 포천시는 추가 안전 검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되면 행정 처분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정부 목표치인 4% 성장률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1년 전보다 4% 증가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10년 6.8% 이후 최고치입니다. 항목별로는 수출이 9.7% 늘어서 전체 성장세를 이끌었고 수입도 8.4% 증가했습니다. 정부 소비와 민간 소비가 각각 5.5%, 3.6% 성장했고 설비 투자도 증가했지만 건설 투자는 역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1.1%로 6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방역당국의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요 방역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내 발생 확진자 숫자는 8,456명으로 지난주 같은 요일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오미크론이 본격적으로 델타를 대체하면서 당분간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 숫자는 증가했지만 위중증과 사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은 7.1%, 또 593명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84.9%로 높아진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392명으로 감소해서 300명대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은 304명으로 78%대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29.2%로 438명이 됐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의료 대응 체계는 여력을 회복한 뒤 계속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2,282개를 보유하고 있고 그중에 18.9%만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준증 환자 병상은 2,571개를 보유하고 있고 35.4%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현재 17,400여 개로 35.2%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병상은 여유를 보이고 있으며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서 병상 확충 노력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재택치료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32,000명 정도입니다. 이들 중 어제 재택치료로 신규 배정된 환자는 5,789명으로 전체 배정 건수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라서 대규모로 무증상, 경증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택치료 환자 수와 비중이 점차 더 확대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택치료 관료 체계를 더 효율화하고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격리 기간을 단축하고 건강 모니터링 수준을 완화하는 등 관리 체계를 효율화합니다. 내일 1월 26일부터는 예방접종자에 한해 현재 격리 10일의 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합니다. 미접종자는 7일 이후에도 3일간 자율적으로 격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앞으로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현재 하루 2 내지 3회 정도의 건강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를 1 내지 2회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도별 관리 의료기관을 확충합니다. 의원급의 의료기관에 대해 재택치료도 또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1월 말부터는 관리 의료기관을 400개 이상, 1월 23일 기준으로는 369개입니다. 400개 이상으로 확충해서 하루 확진자가 2만 명 이상 발생해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활한 대면 진료를 위해서 현재 51개소 운영 중인 외래진료센터도 2월 말까지 90개소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는 이동을 할 때 자차와 방역 택시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급차가 중증이나 응급의료 환자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4시간 응급전화 운영 현황도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지금 의원급의 의료기관이 재택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시범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의원급의 재택치료의 모형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택치료 이외에 오미크론에 대비한 대응 체계 전환은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먹는 치료제는 지난주부터 60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투약기관도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뿐만 아니라 노인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접촉자의 자가격리도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고 미접종 접촉자에 대해서는 7일로 단축이 되게 됩니다. 또한 진단검사 체계도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확진자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 및 진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60세 이상이거나 고위험군이 아니면 바로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속항원 검사나 에서 양성이 나와야지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들 지역에 있어서는 역학조사도 고위험 중심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은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불가피한 전환이라는 점을 측면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께서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고위험군이 아니신 분들께서는 호흡기 클리닉이나 이제 보건소, 선별소에서 RAT,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시고요. 호흡기 클리닉을 방문하시게 되면 진료와 함께 신속항원 검사를 먼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양성이 나왔을 때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 검사 체계의 전환은 국민의 불편을 좀 초래할 수도 있고요. 또 저위험군 진단은 다소 느슨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전환 시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PCR 검사 건수는 전국 50만 건 내외로 80만 건의 가용 능력에 비해 아직은 여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에 대비해서 국민들께서도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예방접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감염을 줄이고 중증과 사망을 막습니다. 미접종자는 12세 이상의 6.9%에 불과한 소수이지만 지난 8주간 중환자의 57.9%, 또 사망자의 58.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 23만 명의 2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주 지난 8주간의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미접종자들의 중환자와 사망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방접종과 3차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피치 못할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하신 분들, 특히 고령층, 기저질환자, 임산부 등에서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 환기 등을 자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밀폐된 시설은 특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추가로 헌혈에 대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전후에서 혈액수급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생명을 나누는 헌혈 활동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어제 헌혈 보유량이 4.11분으로 하루 혈액 보유량이 3일 이상 5일 미만인 관심 단계로 떨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가까운 헌혈의 집 또는 헌혈 카페에서 이웃을 살리는 헌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받으신 분들은 백신을 맞으신 후 7일이 지나고 나서 헌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확진자로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완치 후 4주가 지나야 헌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명심해 주시고 헌혈에 참여해 주십시오. 헌혈 전에는 혈액원 홈페이지와 헌혈 앱을 통해서 원하는 장소와 시간, 헌혈의 종류를 예약하고 전자문진으로 편리하게 헌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를 대체하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방역당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응 체계도 개편하겠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조금 전 국정운영 비전을 밝히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중심 국가로 육성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설을 앞두고 다시 한번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뜻하던 바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는 각오로 서로 손을 맞잡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희망의 등불을 다시 켤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저에 대해 다시 한번 높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0년간 한 정치의 숨통을 막아온 낡은 편가르기 정치와 역대급 비호감 대선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적 양심이 죽지 않고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제 삶과 정치 입문 이후 걸어온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천군만마보다 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어렵고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이 많지만 전국의 시장 곳곳에서 제대로 된 사람은 안철수밖에 없다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 따뜻한 손길이 계시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결코 부끄럽게 살지 않았기에 대한민국 이대로 안 된다는 굳은 신념과 각오로 확실한 정권 교체 이후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저의 진군은 계속될 겁니다. 국민 여러분, 현 세계사의 흐름을 보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격화되는 미중 갈등과 과학기술 패권 전쟁의 시대,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의 사투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면 우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돼서 동서냉전이 다시 시작되고 여기에 영향받은 중국이 대만에 물리력을 행사하고 미국이 개입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현실 이야기입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대한민국 내부는 어땠습니까? 미친 집값, 미친 전셋값, 미친 세금, 내로남불의 적폐청산, 듣보잡, 소득 주도 성장,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 정상적인 것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정치는 어땠습니까? 문제를 풀어내는 정치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꽉 닫힌 청와대, 실종된 정치 속에서 미래 비전이 없는 나라가 된 지 오래입니다.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환호하는 국회 본회의장 모습 속에서 이 나라 의회 민주주의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해가는데 기업들은 규제에 신음하고 극단적인 편가르기 정치로 우리 정치는 공공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정당은 거대한 이익 집단으로 변하고 권력을 잡으면 세금으로 자기 편 나눠주기가 정치하는 목적이 됐습니다. 과학 경제가 아닌 이념 경제, 실용 정치가 아닌 진영 정치의 헛된 망령들이 아직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과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미래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모두가 이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도
잘못된 것은 전혀 고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닥치고 정권 교체, 닥치고 정권 유지만 외치고 있고 그 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정권 잡는 쪽이 새로운 적폐가 되는 적폐 교대의 반복을 막을 방법은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책임 있게 나서서 필요하다면 돌도 맞겠다는 각오로 나서서 잘못은 바로잡고 뜯어 고칠 것은 뜯어 고쳐야 하는데 대통령은 구중궁궐 청와대에 숨어있고 기득권 정당 대선 주자들은 포퓰리즘이라는 망국적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1천조 원이 훨씬 넘고 국민연금은 30년 후 고갈을 예고하는데 기득권 양당의 대선 주자들은 오로지 퍼주겠다는 빚잔치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 장면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기득권 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포퓰리즘 망국적 중병에 걸렸다면서 자신이 확실한 정권 교체를 이뤄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전국 관련 소식 좀 더 알아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쇄신을 위해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고 3월 재보선에 종로와 안성, 청주 상당 세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나란히 농업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책 경쟁을 이어갑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소식 알아보죠. 송영길 대표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했던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 정체 국면에서 잇따른 당내 쇄신 요구에 이른바 용태론이 불거진 586 그룹 인사로선 처음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 측근 의원 그룹인 7인회가 백의종군을 선언한 데 이어 당 대표가 직접 당내 쇄신 요구에 응하면서 다른 586 정치인들과 다선 의원들의 동참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송 대표는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조항의 제도화도 추진하고 대선과 동시에 열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의원의 사퇴나 당선 무효로 치르게 된 서울 종로와 안성, 청주 상당구 세 곳에 공천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 제명안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2030 청년들을 파격적으로 대거 공천하겠다고도 말했는데요. 이어서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 정부의 오만과 내로남불에 반사 효과라면서 정권 교체를 넘어 스스로 기득권을 타파해 정치 교체를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대표 회견 내용 일부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역사적 소명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에서 사흘째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 일정을 이어갑니다.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농어민에게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농어촌과 도시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소멸을 막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식량 자급률을 60%를 달성하고 청년 미래농업 혁신 인재 5만 명을 길러내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농업정책 구상을 밝힐 예정이라고요. 네, 윤석열 후보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조금 전 환경과 농업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미세먼지 정책으로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 3분의 1로 줄이고 초중고등학교와 노인 요양시설에 미세먼지 바이러스 정화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축 건물에는 음식물 분쇄기를 설치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감축하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농업 공약으로는 농업직불금을 5조 원으로 2배 늘리고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위해서 공공녹지화 주택을 우선 배정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후에는 체육인 대회에 참석해서 체육인들과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고요. 이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서 출전하는 선수들을 격려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도 설 연휴 전에 사과 의미를 담은 입장문을 낼 걸로 보입니다.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언론의 의혹 제기가 마무리되는 대로 어떤 형태로든 사과할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선거대책본부 내부에서는 설 연휴 기간에 민심의 흐름이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늦어도 연휴 전에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네, 조성호 기자. 그리고 앞서 안철수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 장면을 보내드리긴 했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 일정도 정리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전 11시부터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성격과 목표를 구체제, 앙시행 레짐의 종식, 새 시대를 여는 시대교체라고 강조하면서 확실한 정권교체와 국민통합 내각, 강력한 개혁 실천 등 집권 후의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와 야권 단일화 가능성을 재차 일축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와 자신의 1대1 대결이 되면 압도적 우위로 이길 수 있다면서 막판으로 갈수록 자신에게 지지가 쏠릴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양강 후보가 합의한 방송 토론을 금지해달라면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신문기일에 출석합니다. 양자 토론이 헌법상 평등권과 피선거권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불공정하고 반민주적이라는 점을 직접 강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가 무너진 지 보름째입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작업자 5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어제 정부 차원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출범했지만 현장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입니다. 네, 어제부터 24시간 수색 구조가 시작됐는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밤새 60여 명의 구조대원이 투입됐고 현재도 200여 명의 대원들이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꼭대기층에도 구조 인력이 활동하는 모습이 종종 보이는데요. 아쉽지만 여전히 실종자 5명에 대한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수색 작업의 관건은 콘크리트 잔재물이 쌓여 있는 건물 상층부입니다. 건물 25층에서 28층 사이에 켜켜이 쌓인 잔재물만 30톤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조 인력의 접근이 쉽지 않을 만큼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오늘 구조대원들은 27층과 28층을 탐색하며 잔해물 제거에 나섭니다. 구조견들은 23층에서 38층에 걸친 건물 상층부를 탐색합니다. 어제부터 정부 차원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가동됐는데요. 기존 광주 지역 재난대책본부와 역할을 어떻게 나눠 현장을 수습해 나갈지 관심입니다. 네, 수색과 함께 수사도 한창인데 오늘 경찰이 처음으로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 발생 보름 만인데요. 경찰은 앞으로 매주 화요일 10시 광주경찰청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하기로 했고 오늘이 바로 그 첫날입니다. 수사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카메라 촬영 없는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사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0층 이상 120m 이상 건물을 신축할 때는 가장 위층과 그 아래층 2개 등 총 3개 층에 지지기둥, 이른바 동바리를 설치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비 등 배관이 지나가는 이른바 피트층도 1개의 층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동바리가 있어야 했던 층은 피트층과 38층, 37층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서는 이런 지침들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공사 편의 때문에 현장에서 가장 기본이 돼야 할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공정에 쫓기던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동바리가 있으면 작업에 방해를 받게 된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동바리 제거를 맡은 하청업체 입장에서도 동바리 제거를 늦게 하면 사람을 통해 동바리를 옮겨야 하는 통에 비용 부담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청업체는 현대산업개발 직원 지시로 동바리를 제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데요.
경찰은 일련의 과정들이 이번 붕괴 사고의 가장 치명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내일부터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어제 네 번째로 진행된 대장동 관련 재판에선 사업 당시 실무진들이 등장해서 증언에 나섰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한 2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주요 내용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장동 관련 재판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4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결국 핵심은 배임 혐의 입증 부분이겠죠? 네, 이제 배임 혐의 입증과 관련해서 사실 어떻게 초과 이익 환수제가 조항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 관련해서 어떤 절차 과정에서 지금 대장동 사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피고인으로 돼 있죠. 유동기, 남욱, 정영학 변호사, 정민영 변호사랄지 이런 사람들이 배임에 어느 정도 공모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실무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1처, 2처, 3처가 있거든요. 근데 개발 1처에서 특히 관련된 개발 사업 1팀에서 이 과정에 관여를 했던 실무자들 증언이 어제 있었던 거죠. 예, 그 구체적인 증언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기획본부장으로 있을 때 이제 유동규 씨의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유동규 씨가 사실은 그 당시에 실무에 있어서 제일 윗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박모 씨 증언한 바에 의하면 당시에 그 1팀의 차장인 주모 씨가 이제 주도적으로 했는데 주모 씨가 이메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민영 변호사, 굉장히 당시에 공모지침이랄지 협약서에 주도를 했습니다. 그 정민영 변호사한테 이메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지침에 보면 이 공모지침 자체는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는 거거든요. 민간 사업자에 너무 이득이 많이 간다. 특히 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00억 정도밖에 이익을 갖지 않도록 돼 있고 초과 이익이 나는 경우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삽입을 해야지 다른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게 되면 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이익을 줄 것이라는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정민영 변호사한테 보냈는데 다음 날 유동규 전 본부장이 불러가지고 질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굉장히 머뭇머뭇하면서 이 박모 씨의 증언을 했는데 표현을 따지면 총 맞았다. 이 말 자체는 아마 내부에서는 굉장히 질책을 많이 받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넌 도대체 주모 씨가 어떤 업체하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업체가 짜고 얘기하느냐 이제 그런 취지의 얘기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민간에게 돌아가는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하자 이런 조항, 이런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당시에 실무진에서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까지 재판 과정에서 파악된 증언으로 나온 걸로 봐서는 당시 유동규 당시 본부장 선에서 일단 제지가 됐다 이런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왜 삽입이 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증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나온 한문 씨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이제 공모 지침 또 이제 사업 협약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왜 빠졌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은 이 부분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모지침에서 빠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나와서 증언하는데 거의 약간 그 증언 자체는 상당히 일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일치한다 볼 수 있어요. 자신들은 그걸 주장했다는 거죠. 그런데 윗선에서 이 부분을 제지를 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실무팀에서 배제가 됐다. 이런 취지의 증언입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 그리고 어제 공판 과정에서 드러났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밝히려고 하는 게 윗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좀 밝히려고 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 재판 과정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정점에 있는 것으로 지금 검찰 수사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는 지금 파악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민영 변호사를 통해서 공모지침서를 작성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실무자들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고 했는데 이 부분을 배제시키고 실무자들 불러서 질책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여기서 역할을 해서 결국 민간업체로부터 뭐 뇌물을 받든지 아니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검찰의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실무자들이 나와서 증언을 한 내용 자체는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 사실과 부합하는 증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의 결과만 놓고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좀 불리한 증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실무자 중 한 명이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취지의 그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통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얘기는 지난 17일하고 21일 날 증언했던 또 한모 씨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여기 나와서 방송을 했었는데 한모 씨 증언도 마찬가지죠. 특히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뭐 일공단하고 그다음에 택지 개발이 왜 분리가 됐느냐. 원래 분리 안 하기로 됐었는데 그러면 분리를 하게 되면 사실은 민간업자에게 훨씬 더 이익을 많이 주게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위에서 찍어 누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분리하면 안 되는데 왜 분리를 했을까? 이것은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사에게 이익을 안 주는 행위인데 그런 의아심이 있었고 또 그런 주장을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윗선에 의해서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이랄지 아니면 남욱 변호사와 이렇게 관계된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것이 좌지를 됐다 이런 취지의 증언입니다. 네,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크게 세 줄기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또 재판에도 넘겨졌는데 앞서 쭉 설명하셨던 이른바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된 환수를 못한 것과 관련된 배임 혐의 그리고 또 다른 게 그 이른바 50억 클럽을 비롯한 로비, 뇌물 의혹이 있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사퇴하는 과정에서 직권이 남용된 게 아니냐 이 크게 세 갈래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재판이 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배임 혐의를 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두 번째로는 이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곽상도 전 의원이 재소한 데서 지금 조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곽상도 의원의 어떤 50억 클럽 자체 중에서 이제 50억 받은 것은 거의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받은 이유에 대해서 뭐 아들의 뭐 퇴직금이랄지 뭐 요양과 관련된 부분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금액에 보면 그분은 절대 이해가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50억을 받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실 그 당시에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엄에서 한남금융지주가 있었는데 한남금융지주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와야 되려고 했는데 결국 곽상도 의원이 개입을 해서 이것을 다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완성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 알선의 대가는 이제 50억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의 시각이고 또 영장도 그렇게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영장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누굴 만났느냐 그러면 근데 그 내용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범죄 사실 특징이 안 되는 거예요. 50억이 설사 뇌물로 받았다 하더라도 범죄 사실 특징이 해야지 이제 유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각이 된 다음에 이제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왔는데 아마 그 부분은 아직 검찰에서 확실하게 수사해서 뭐가 확보된 게 없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그 와중에 남욱 변호사로부터 곽상도 전 의원이 5천만 원을 받았다. 근데 이 5천만 원 받은 명목이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받았느냐 아니면 그냥 정치장으로 받았느냐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정치장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욱 변호사나 검찰 입장에서는 이건 정치장법 위반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곽상도 의원은 전에 남욱 변호사가 구속돼 있을 때 변호사 비용으로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어느 시점에 받았느냐 시점도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검찰이 좀 더 추가적 수사를 해서 잘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면 국민의힘 쪽 야권에서는 그 이른바 배임 혐의에 초점을 맞춰서 과연 윗선의 종착지가 유동규 전 본부장일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품고 있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돈을 받은 사람이 진짜 범인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양측 다 지금 현재 수사에 좀 그 미진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특검과 관련된 논의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시간의 문제이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도 유동규 전 본부장에서 멈춰버렸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재명 후보가 관여를 했든 안 했던 성남시장이었고 네. 그다음에 결제한 것들이 몇 개 드러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도 불러서 조사해야 하는데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부담을 느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수사 자체는 중단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또 이 부분은 또 여당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야당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대선이 끝나면 수사는 계속 특검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50클럽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50억씩 이렇게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녹취록에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50을 받기로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런데 왜 50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특히 이제 김만배 씨가 50억을 주는 거에 주도한 걸로 보이는데 네. 그 명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찰이 밝혀야 하는데 아마 그 사인방들이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찰이 지금 수사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곽상도 의원은 50억 받은 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영장이 기각이 된 다음에 한 발 더 수사 진행이 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특검을 하게 되면 이 50억 클럽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특검의 대상이 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지 특검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 주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이제 나오게 되는데 주요 내용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범죄 사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장모 최모 씨가 의료인이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네. 그 과정에서 요양급여를 정부에서 이제 보조를 받거든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한 23억 가까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탄했다는 것이 예. 이제 주 범죄 사실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에서도 징역 3년 구형을 했거든요. 근데 구형 그대로 이제 3년이 나왔고 네. 그래서 최모 씨가 여기에 항소를 했고 이제 항소심을 재판하는 도중에 지난 9월에 본인의 어떤 신병을 이유로 그러니까 뭐 아마 지병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돼서 네. 이제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가 이제 오늘 선고가 되는 거죠. 네, 일단 뭐 최 씨 측에서는 요양병원 운영 의사가 없었다면서 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 요양병원 설립하고 한 사람은 주모 씨 부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전에 실형을 선고받았거든요. 남편은 징역 4년, 부인은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여기에 형식적으로 좀 관여했던 이제 구모 씨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법조인들이 공모의 관계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자금을 대준 거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개입의 경도가 주범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유예 정도 선고가 나올 것이다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징역 3년이라는 실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을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형량은 더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유죄냐 유죄가 나올 것인지 무죄가 나올 것인지 그 부분하고 만에 하나 1심처럼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집행유예 선고받고 불구속으로 될 건지 아니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될 건지 그 부분이 오늘 오후에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 살게를 주제로 환경과 농업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정책과 현황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의를 받았습니다. 현장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잘 못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전운이 지금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 그 침공이 임박했다라고 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과연 미국이나 나토가 개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제적인 그 촉각이 곤두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어떤 사태의 전개 과정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네. 코스피가 떨어진 부분은 국제적인 이런 안보 상황보다도 또 그동안 통화량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미국에서의 이런 테이퍼링 조짐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다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MBC 김민찬 기자님. 네, 김건희 씨가 건진 법사와 오랜 친분이 없다고 쭉 선대본부에서는 주장을 해오셨는데 어젠가 오늘 이제 건진 법사가 코바나 고문이었다는 명함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금시초문입니다.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MBC 김승희 기자님. 김건희 대표님 관련해서 오늘 김건희 대표께서 소셜 사이트에 직접 본인 프로필을 올리셨는데요. 후보님하고 말씀 나누시고 올리신 건지 하고 전시 기획자라고 올리셨는데 대선 과정에서 봉사활동 외에 이 전문가로서 행보도 조금 계획에 있으신 건지. 글쎄 저도 아침에 뭐 기사를 보고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를 네이버에서 그냥 올려준 거냐 아니면 직접 올린 거냐 했더니 본인이 직접 올렸는데 뭐 간단하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좀 상세하게 올릴 생각이라고 그 얘기를 저도 지금 막 듣고 올라왔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채널A 정한 기자님. 마이크 있으면 마이크 좀 주시죠. 배우자께서 더 상세하게 올릴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이제 공식 일정을 좀 염두하시는 건지 혹시 아니, 그런 게 상세한 게 아니고 그냥 이름, 사진 굉장히 짧게 올려놔서 다른 분들이 하는 거 정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린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글쎄 뭘 할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일단은 마이크에 박성희 기자님 지금 받고 양복수 질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오늘 송영길 대표가 총선 불출마 선언하면서 후보님에 대해서 민주당 정부의 오만과 내로남불 반사효과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여기에 민주당의 오만과 민주당이 정부의 오만과 내로남불의 반사효과다. 후보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뭐 기자회견을 하셨나요? 아직 기자회견 문의 도는 거를 저도 올라오기 전에 좀 봤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아직 무슨 논평하기는 좀 이르고 뭐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이런 전격적인 이런 뭐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양복 기자님. 후보님 오늘 좀 동계올림픽 선수단 결단식도 참석을 하시는데 좀 국제적으로 베이징에 외교적 보이콧을 해야 한다는 등이 좀 거세게 보이는데요. 후보님 대표님 미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 그 문제는 대선 후보로서 보이콧을 한다 안 한다 또 올림픽에 대해서도 뭐 선수단만 파견을 할 건지 또 정부 관계자까지 갈 건지 뭐 이런 문제는 제가 언급하는 것보다 그건 뭐 정부에서 알아서 잘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지켜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예년보다 추위가 덜합니다. 다만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부분 약한 비가 내리고 있지만 기온이 낮은 강원과 경북 지역에는 눈이 섞여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강원 산간에는 최고 5cm,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1cm 안팎의 눈이나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와 눈은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과 충북, 경북 지방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2도에서 5도가량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5도, 청주 6도, 광주와 대구 7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까지는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부터는 예년보다 조금 추워지겠습니다. 휴일에는 영동과 경남,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설날에는 큰 추위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